안녕하세요. 스노우볼링입니다. 지난주는 정말 중소형주 주주로서 또 아이랜 주주로서 최악의 한 주였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좀 그럴듯한 반등이 나와줘서 잘 풀려 있으면 좋겠네요. 음, 직전 영상에서 제가 장기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렇게 하락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네. 와, 이게 목요일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금요일 아이랜이 계속 떨어지다가 프리장에서 거의 마이너스 10%를 찍었잖아요. 그 당시 기준 제 계좌가 그 최고 수익 냈을 때 대비 마이너스 70%가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공포를 제대로 느꼈습니다. 네. 다행히 본장에서는 좀 회복을 해 줬는데요. 아니 아이랜이 무슨 비욘드 미트, 콩고기 같은 밈주, 속된 말로 뭐 개잡주도 아닌데 이 펀더멘털 좋고 대형 호재까지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이 제한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끌어내렸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역시 시장은 참여자들의 예측을 깨는 걸 즐긴다. 뭐 이런 격언이 있는데 요즘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쨌든 다 무시하고 떨어진 이유. 이게 바로 오늘 공유드릴 공부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어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안 봐주시면 그냥 제가 나만 알고 싶은 영상 느낌으로 정리해 두고 제가 자주 와서 볼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을 보는 눈, 네, 유동성 총정리 편이고요. 이 유동성을 두고 기싸움을 하는 이 두 할아버님, 트럼프와 연준 의장 파월 선생님을 표지로 모셔봤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떨어진 이유를 말해보자면 유동성, 즉 시장에 풀린 돈의 양, 이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요. 유동성이란 뭘까요? 이제 영어로는 liquidity라고 합니다. 액체 감성이 확 올라오죠. 네. 비유하자면 주가 버블을 만드는 그런 비눗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넉넉해야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서 흘러가서 버블, 뭐 비눗방울들이 잔뜩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비눗물 양을 조절하는 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표적인 기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연방준비은행, 연준입니다. 연준이 어떤 방식으로 비눗물의 양을 조절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기준금리 업다운 또는 양적 긴축 또는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연준은 버블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고 경제가 서서히 성장하는 소프트 랜딩이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비눗물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보수적이라 정말 비눗물이 필요할 때를 놓쳐서 뒤늦게 풀기도 하죠. 어쨌든 시장이 4월부터 지금까지 AI 붐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셧다운으로 지표 발표가 끊기니까 계속해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의 압박을 받던 연준 입장에서는 호재가 터진 겁니다. 네. 확실하게 지표가 금리 인하를 가리키기 전에 이 4월부터 달려온 주가 버블을 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따라서 최근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보류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없으면 주가 상승 동력의 큰 축이 이제 깨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요즘 빅테크가 AI 인프라 투자한다고 자금 조달, 즉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금 시장 유동성이 또 실물 경제로 많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셧다운으로 재무부가 돈을 못 쓰고 있으니까 유동성은 계속 말라가고 중소형주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보면 참 막막합니다. 그죠? 네. 하지만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유동성이 마를수록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필연적으로 다시 연준이 완화 기조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을 지켜주는 세력이 있는데요. 누군지 예측이 되실까요? 바로 지구 일장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CNN 9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의 주식 참여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박살나면 이 지지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버블을 좀 원하는 뉘앙스입니다. 실컷 해먹고 인기 쫙 땡겨놓고
난 좋은 대통령 이렇게 포장한 다음에 다음 대통령에게 이 폭탄 토스 이런 설이 유력한데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그래서 꽤 적극적이었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가 트럼프 아들은 뭐 "다시 한번 코인 저가 매수해라. 변동성 못 버틸 거면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하고 트럼프는 이제 식료품 관련 관세 완화 트윗을 올리는 등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준이 완화 기조로 가냐 긴축 기조로 가느냐에 있어서 물가와 고용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의 참여자들은 유동성에 시선을 고정하고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무리 기업이 좋고 호재가 잔뜩 있어도 유동성이 깡패다. 유동성이 시장을 끌고 내려가 버리면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의 본론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유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눈을 기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역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동성에 대해 파악하려면 딱 두 개의 기관을 째려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 두 번째로는 미국 재무부입니다. 사실 줄임이라면 이 연방준비은행, 미국 재무부라는 말 자체도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네, 고생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 없으시도록 최대한 풀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용어 설명을 드리면 연방준비은행은 네, 통화정책을 컨트롤하는 그런 한국은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정책, 국채관리, 세금 징수 등 국가 재정 전체를 책임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부터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컨트롤과 양적 긴축 또는 완화로 유동성을 조절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는 그 소프트 랜딩을 이뤄내는 게 목표인데요. 이러한 파워가 있는 연준이 가장 혈안이 돼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경기가 뜨거운가 또는 차가운가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제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죠.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고용과 물가입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고용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부터는 아는 내용이실 수도 있어요. 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통계국의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지 또는 상회하는지를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하회하면은 고용이 침체되고 있고 상회하면 고용이 튼튼하다, 경기가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물가입니다. 물가 하면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부르죠. 매월 중순에 역시 노동통계국에서 발표가 되고요. 명목 CPI와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군을 제외한 근원 CPI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건 노동통계국이 아니라 미국 상무부에서 매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의료비나 복지 서비스 같은 간접 지출 가격까지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연준이 엄청 주목하는 지표예요. 근데 이제 CPI보다 늦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CPI에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재무부가 거시경제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상무부는 무역, 기술, 이 산업, 특허 쪽 관련돼 있는 부처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산업통상자원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부와 다르다는 걸 짚어드리고 싶고요. 이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으면 경기가 뜨겁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연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유동성을 읽어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움직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 지표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 있을지 좀 가볍게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자재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유가는 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가를 잘 째려봐야 돼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뭐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죠.
그리고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늘 좀 까봐야 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제 입장에서 참고해 볼 만한 건 이 ISM 제조업 지수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50 이하면은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면 뭐 경기가 확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 경기를 예측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최근 동향 보면 50을 넘긴 적이 없죠.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용 부분은 뉴스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아마존처럼 로봇이나 AI가 인력을 대체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면서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고용이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뉴스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아무리 지표를 보고 뉴스를 봐도 이 한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 경기를 즉각적으로 읽어내는 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포기했고요. 애초에 그런 지표 보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장기적인 흐름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투자에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자, 어쨌거나 연준이 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경기를 읽어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흐름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기관으로 넘어갈 건데요. 연준만큼 중요하게 째려봐야 할 재무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재무부는 경제 정책, 국채 관리, 세금 징수 등 국가 재정 전체를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재무부는 언제나 굉장히 파워가 강력한 그런 기관이고요. 이 거듭 재무부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연준처럼 유동성을 흡수하고 또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간단해요. 세금 걷잖아요. 이 세금이 싹 거치는 게 다 재무부로 들어가는 거라서 시중에 있는 돈을 일시적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 집행하고 정부 지출하잖아요. 뭐 공공사업을 하든 민간 사업을 지원하든 미국 정부가 지출했다, 지불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다 재무부에서 돈이 나가고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채를 발행하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안정적으로 이자 받을 권리, 뭐 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관 또는 개인이 매수를 하면 이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금 시장에서 재무부로 돈이 이동해서 또 유동성이 약간 흡수되는, 잠깐 흡수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데, 근데 또 재무부가 이걸 국정 운영에 써버리고요. 이 미국채를 미국에 있는 기관과 참여자들만 사는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유동성을 좀 빨아들인 다음에 약간 미국에 좀 풀어버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부의 소식, 그 스콧 베센트 장관 형님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소식이 많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채를 매입해야 그만큼 발행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 있다 보니 유통될수록 미국채를 글로벌 자본이 사들이는 구조가 되고, 그만큼 재무부 잔고가 빵빵해지고 또 지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최근까지 셧다운 때문에 이 세금은 거치는데 이 재무부가 돈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에 최근까지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을 살펴봤는데요. 이 두 기관이 주축이 돼서 유동성을 컨트롤한다. 네,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동성이 어떤데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우리가 또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를 위해 마지막 파트, 현재의 유동성을 모니터링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유동성이 복잡하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Federal Reserve Balance Sheet, Factors Affecting Reserve Balances,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첫 번째로 뜰 겁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자산 항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매주 목요일에 업데이트가 되고 보면 엄청 항목이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딱 4개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재무부 국채잔고, 영래포 잔고,
재무부 TGA 잔고, 지급준비금. 네,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영문을 매칭하시면 되고요. 음, 저는 효율적으로 그냥 링크 주고 GPT한테 이 네 가지 찾아줘.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FRED를 앞에 붙여서 구글링을 하시면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주의하셔야 할 게 이 재무부 국채잔고는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연준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이거고, 재무부 TGA 잔고는 연준이 갖고 있는 순수 재무부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살짝 헷갈려 가지고 한번 짚어 보고요. 아마 제가 지금 말한 네 가지는 미 과장님 같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유동성을 얘기할 때 워낙 많이 언급을 하셔서 용어가 꽤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익숙해도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용어인데요. 네. 이에 관해서 또 제가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긴축 모드 그리고 완화 모드 이렇게 나누어서 지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런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건 연준의 고유 권한이라 재무부가 긴축 또는 완화를 주도하기는 어렵고요. 연준의 스탠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긴축 모드부터 살펴보면서 이 앞서 말한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준의 카드,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효과를 짚고 이 4개 지표 모니터링으로 넘어갈게요. 긴축 모드에서는 먼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빨리 돈부터 갚아야겠다. 그래서 대출 상환이 늘고 신규 대출은 줄게 되죠. 즉 시중에 일단 돈이 줄게 됩니다. 이 자체로. 근데 뭐 이자 들어오고 대출 상환되고 하면 은행에는 돈이 쌓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면 안정적인 이 채권 시장의 이율이 올라가니까 이 유동성이 채권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이 재무제표가 악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또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동하기도 하고요. 주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눈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연준의 카드, 양적 긴축, Q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림이 복잡한데 이게 그나마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쉬운 자료가 아닐까 자신을 해보는데요. 차근차근 가보시죠. 일단 보이시는 지급준비금, 재무부 국채잔고, TGA 잔고, 영래포 잔고 이 4개의 잔고가 굵게 적혀 있는데 이게 다 연준의 계좌입니다. 뭐 은행, 재무부, 머니마켓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걸 일단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재무부 국채 보유량과 지급준비금을 봐야 합니다. 일단 연준은 재무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무부한테 직접 국채를 사온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막혀 있고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단 시중은행이 매수를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연준이 매입을 하면서 재무부 국채 잔고가 쌓이는 형식입니다. 어쨌든 이 연준은 재무부의 국채를 좀 모아놓는데요. 이 국채를 은행들한테 매도하면서 양적 긴축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국채를 매도하니까 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급준비금이라는 금액으로 받습니다. 지급준비금이란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연준에 쌓아놔야 하는 그런 돈인데요. 갑자기 뱅크런 사태, 고객들이 싹 다 돈을 인출해서 은행이 파산하는 그런 걸 막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급준비금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시중은행한테 국채를 판 만큼 은행한테 따로 판매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들이 쌓아놓은 돈의 일부를 그냥 삭제시켜 버립니다. 말 그대로 돈 삭제. 네, 유동성 감소인 거죠. 그래서 연준의 재무부 국채 보유량과 지급준비금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프라이머리 딜러 제도라고 해서 연준이 시중은행한테 국채를 팔거나 살 때 거부를 못 해요. 은행은 그냥 무조건 따르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렸던 터라 또 짚고 넘어가고요. 추가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연준이 국채를 매도하지 않아도 양적 긴축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냥 국채가 만기됐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재무부가 빌린 돈을 이제 연준한테 갚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재무부의 잔고가 이 은행한테 국채 팔아서 얻은 지급준비금 또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은 돈을 연준한테 갚아봤자 그냥 시중에 있는 돈을 이렇게 모아서 연준한테 전달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돈 삭제입니다. 따라서 연준이 그냥 가만히 국채를 놔둬서 만기가 오게 하면 그것도 유동성 축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준의 재무부 국채 잔고와 지급준비금 추세를 잘 지켜보면 지금 유동성이 어떤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연준에 속해 있는 재무부의 잔고, TGA 잔고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재무부가 국채를 팔고 은행들한테 얻은 지급준비금, 거둔 세금 이런 것들이 다 이 잔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다면은 계속 돈은 시중에서 빨아들이는데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TGA 잔고도 잘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영레포 이율이라는 게 올라요. 말이 어렵죠? 이 레포 또는 영레포는 연준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미세 조정할 때 쓰는 카드인데요. 쉽게 말해 돈을 빠르게 빌려주고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일단 레포는 연준이 돈을 은행들,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겠죠. 반대로 영레포는 연준이 은행이 아닌 이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는데 기관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겁니다. 약간 이용자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그냥 연준 내 그 지급준비금 계좌가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예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또 이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영레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쓰냐? 이 지급준비금 계좌가 없는 기관들이 쓰는 거죠. 어쨌든 영레포 이율이 오르면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비은행 기관 입장에서는 이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연준과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레포 잔고는 빵빵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비은행 기관들의 유동성을 싹 모아서 잠가 놓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빵빵하면 그 연준이 더 마음 놓고 양적 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레포라 잔고라는 게 은행들의 지급준비금과는 아예 분리된 다른 개념의 잔고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시중에서 마르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도 재무부가 영레포 이율보다 좀 더 높은 이율의 채권을 막 찍어내면은 영레포 잔고에 빠방하게 쌓아놔 있던 돈이 이제 미국채를 사려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채가 많이 팔렸으니까 또 재무부 잔고가 빵빵해졌을 거고 그걸 지출하면 유동성이 풀리는 거죠. 쉽게 말해 유동성을 푸는 비상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 연준은 마음 놓고 긴축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유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건 지급준비금이거든요. 영래포 잔고가 이렇게 쫙 풀면서 줄어들었는데도 이 경기 침체가 계속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뭐 기조를 안 바꾸고 은근히 유동성을 풀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긴축을 중단하고 이 메인 카드, 금리를 인하하는 선택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현재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영래포 잔고는 바닥, TGA 잔고는 좀 빵빵하고 그리고 지급준비금도 연준이 원하는 적정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만큼 국채 잔고도 국채 팔면서 이제 지급준비금을 삭제한 거다 보니까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제 지표만 나빠지면 연준은 긴축을 그만두고 이 완화 기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셧다운 핑계 대면서 버팅기고 있다. 네. 개인적으로 많이 열받는데요. 어쨌든 기조를 바꿔서 미래에 연준이 긴축이 아니라 완화 모드로 간다고 해 볼게요.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가볍게 점검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카드,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가게도 기업도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지급 준비금이 빵빵해지니까 은행도 대출을 해 주기 좋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 소비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립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채권 이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어느 정도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카드, 양적 완화. 이걸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엔 연준이 재무부 국채를 은행들한테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해야죠. 어떻게 지불하냐?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빠방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대출을 더 자유롭게 해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영래포 이율이 떨어지니까 영래포 잔고에 그 비은행 자금들이 돈을 막 잠궈 놓는 그런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는 전망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금리의 채권, 이것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올리고 또 채권 수요가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이러면은 재무부는 또 잔고를 막 채워서 돈을 쓰고 유동성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기관들이 어떤 지표를 보고 관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유동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공부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결국 사이클이 반복되겠구나. 이 상황에 맞게 적당히 파티를 즐겨야겠다. 뭐 이 과정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있다면 거기에 좀 속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봐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해보는데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네, 유료 콘텐츠로 올리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결제를 받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메타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